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다문화 소설에서 이제 묘사된 다문화 가정 2세 정체성 양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김재영 씨의 코끼리라는 작품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남은 세 작품 먼저 김혜란의 가리는 손이라는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영 씨의 작품 그 코끼리에서는 어, 외국인 노동자 이제 네팔인 아버지의 그 고단한 삶 그리고 그 학교 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그 13살 혼혈 소년 이제 주인공 나죠.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봤는데 오늘 보게 되는 김혜란의 가리는 손 이 내용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빠가 아니고 엄마라는 타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역시 다문화 가정 2세가 겪는 그 어떤 차별 혹은 어떤 아웃사이더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조금 자기 어머니지만 좀그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자녀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 시선도 역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주인공 이름은 제이입니다. 제이. 그래서 이 제이가 아버지가 동남아시아인이고 한국인 어머니인데 이제 다문화 2세죠.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제 주요 사건은 이 제이가 자기 친구들이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제이가 목격을 하는데 이 소설에서 제이가 이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적인 시선, 어떤 편견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그 소설의 대화를 지금 한번 볼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거 뭐라 그러지? 그런 애도 있던데 맞다 다문화. 누가 쑥덕거리는 얘기죠. 자기를 두고 나도 봤어요. 확실히 눈에 띄더라. 혼혈이니까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동남아라면서요. 그래? 뭐가 아쉬웠어? 네, 뭐가 아쉬웠어? 그 한국 여자가 동남아 남자와 결혼했냐? 뭐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걔도 한패라면서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노인이 청소년들한테 맞아서 이제 사망했는데 원래 죄인은 그 목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받는 거죠. 걔도 한패라면서요. 댓글 보니까 주동자라던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소문이죠. 아니 걔는 목격자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원래 진짜 보스는 주먹 안 쓰잖아. 그러게 아무래도 그런 애들이 울분이 좀 많겠죠. 이런 대사가 이제 이 소설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 줍는 노인들은 참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노인들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노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지금 대사 중에 보면은 벌써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이라는 이 혼혈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외관상으로 눈에 띄고 또 항상 그 울분이 많다, 사회 불만이 많아다 이렇게 좋은 글씨를 새긴 거예요 이마에 낙인을 찍고. 그래서 사실은 목적자에 불과하지만 주동자로 지금 어? 완전히 낙인 찍혔죠.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걸 이 한국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냐 이런 대사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동남아에 대한 그 어떤 좀 한국인의 우월주의나 계급 의식 이런 것도 조금 내보이는 그런 이제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인식, 사람들의 인식, 선입견에 의한 어떤 인식이 하나의 폭력처럼 우리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제1의 목격자가 아닌 피해자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문제는 제2 엄마도 이런 사회적 시선에 지금 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인과 결혼했고 그래서 현재 이혼해가지고 이제 자식하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역시 자기에게 가해지는 이런 편견의 어떤 그 시선을 이제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여기 보세요.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는 언어. 이게 있죠.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는 언어를 택하는 세계를 먼저 경험한 엄마. 엄마가 이런 편견의 시선 혹은 편견의 어떤 언어를 많이 이제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죠? 아이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제2의 마음을 헤아릴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기에만 오히려 몰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국 여자와 결혼시키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그 필리핀 미화하는 아주머니하고 비슷한 마음이죠. 이 엄마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도 아이를 무시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벌은 돈 대부분을 이 아이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게 아이를 이제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태도가 이 제이에게도 소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두려워한 것은 제이가 범죄에 가담한 것보다 사람들의 편견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들의 말. 그죠? 문제는 이런 엄마의 태도가 제이한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부터 챙기는 그 자기 아들 제이를 보면서 참 잘 자라, 그래도 아빠 없이 잘 자라줬다 이렇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이가 과연 잘 자라고 있었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집시다. 교회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을 읽으면.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이제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노인 사망 사건.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서 이제 소문이 퍼진 건데, 소설에서 교회라는 곳은 한 공간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중적인 공간입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면 엄마에게는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들 제이에게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아웃사이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참 견디기 힘든 공간으로, 그래서 엄마와 제이가 오히려 같은 장소지만 서로 다른 어떤 그 느낌을 갖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며칠 뒤 제이는 이제 노래 같은 건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친구들이 역시 넌 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싫다고. 왜 칭찬이잖아. 그때 제이 입가엔 부르퉁한 기운이 서렸다. 엄마는 한국인이라 몰라. 나는 깜짝 놀라. 너도 한국인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 물론 국적은 그래 돼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를 향한 이 아이 제이가 하는 말이 자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참는다는 게 그거는 이제 자신을 낳아준 엄마조차도 참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사실은 굉장히 이 아이한테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미 이 제이가 순수 한국 사람인 이 엄마와 자기 사이의 어떤 경계, 어떤 차별, 어?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서 그죠? 그런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마저도 이런 차이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제의가 이 제의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사실은 그렇게 역할을 못하죠. 제의를 돕지 못합니다. 엄마도 역시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문화,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그런 시선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한국인인 엄마하고 혼혈 자식인 제이 사이의 어떤 이질감은 그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이가 성가대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제 대표 차이로 떨어지는데 이때 투표 용지에 좀 자기를 그 모욕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던 아이가 이걸 사실은 이런 걸 표현 안 했어야 되는데 경솔하게 그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걸 들은 아이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이는 선거에서 진 것보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울렸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에서 떨어진 것보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런 비웃음이 얘한테는 더 힘든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엄마의 말처럼 이 제의는 제의라는 이유만으로 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너무 힘든 그 감정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엄마가 이를 위로하는 게 굉장히 좀그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의를 더 힘들게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엄마가 그런 제의를 향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며 얘야 너희 아빠는 여기 일하러 오지 않았어.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어. 고향 집에 하인도 있었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동남아시아 사이지만 그 자기 나라에서는 부유층에 속했다는 뭐 좀 배우고 그런 사람이었다. 고향 집에 하인도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지만 사실은 제이한테 필요한 것은 부유하거나 학식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응? 그죠? 그래서 엄마도 역시 사회적인 시선과 어떤 편견 이런 어떤 잣대로 제이를 위로했다는 게 이 대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엄마에게 어떤 도와달라는 어떤 신호를 보냈지만, 그죠? 그게 엄마가 제대로 된 그 신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공연이나 성가대 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비가 오거나 늦은 저녁 외출 때도 이 자기 피부색 때문에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고 우리 코끼리에서도죠 그 소년이 막그 세수할 때 그래서 이제 얼굴에 굉장히 이제 트러블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른다든지 이제 자기 피부색이 싫은 거죠. 그죠?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아빠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물을 때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이제 또 있는 겁니다. 개인은. 그래서 이런 개인의 본질적인 혼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마음의 상처를 이 엄마가 제대로 사실은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성가대 사건 이후에 제이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고 엄마는 이제 봤지만은 이미 제이의 마음 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겪어온 어떤 사람들의 어떤 편견의 시선이나 조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좀 냉소적인 아이로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 폭행 사건도 자기가 목격자지만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하고 거기에 떨어진 인형만을 챙겨서 제이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벌써 이 아이가 냉소적인 아이로 바뀐 거죠.
물론 다문화 아이를 바라보는 이 타자의 시선에 아예 사건에 연루되면은 좀 아이가 괴로우니까 이 사건을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이 제이가 익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 못하는 아이, 냉정한 그런 아이로 지금 바뀐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아이들한테 맞고 있을 때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돕지를 않았죠. 그죠? 그리고 엄마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엄마가 물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이미 성장 과정에서 많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이 변화가 되었다. 실제로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잘 자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사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대사를 볼까요? 중간에 걔네들 자기들끼리 막 뭐라 하면 웃던데 뭐라 그러는 거니? 지금까지 잠잡고 있던 아이 입가에 천진한 흥미랄까 아는 체랄까 묘한 기운이 어린다. 헐딱? 헐딱은 이제 나이가 노인들을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고 아차 싶은지 재빨리 미소를 거둔다. 마치 소중한 비밀처럼.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보물인 양 얼른 감춘다. 나는 아이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아이가 이상한 말을 뱉어서가 아니라 방금 저 표정을 이미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 다음 중간 생략하고 제이가 눈을 감은 채 슬며시 미소 짓는다. 그런데 그걸 본 내 속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온다. 웃음 고인 아이의 입가를 보니 목 울대가 매캐해지며 얼굴에 피가 몰린다. 불현듯 저 손, 동영상에 나온 저 오른손으로 제이가 황급히 가린 게 비명이 아니라 웃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느낀 거죠. 내 아이가 저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내면을 가진 아이로 되었는가.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놀랬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가려진 손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걸 확실히 이제 밝히지는 않고 이제 마무리됩니다만은 이렇게 한부모 가정의 다문화 아이가 겪은 어떤 경제성의 혼란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혼혈 아이를 둔 어머니가 미혼모죠. 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 이 소설이 마지막에 A가 가리는 손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버립니다. 이 가리진 손 뒤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아예 웃음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지금 나오죠. 표현해 보면 비명이 아니라 웃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냉소적인 아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엄마 생각처럼 잘 커준 게 아니고, 그죠? 어? 저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문장이죠. 그래서 이가 저희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냉정한 괴물 같은 인간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암시가 느껴지는 그런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소설의 사회적 역할이기도 한데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의 이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할 때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도 돌아오고 물론 제이나 그 다문화 가정은 물론이죠.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 다문화 2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작품을 봅시다. 천운영의 알리의 줄넘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이 작품만이 아니고 원래 작품 속에 음, 그녀의 눈물 사용법이라는 그 이제 이 작품에 실린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소설집 이제 표지거든요. 그녀의 눈물 사용법이라는 이 표지작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작품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알리의 줄넘기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 어, 여기 잠깐 언급되죠? 이 소설집에서 독서관 위치에 있는 알리 줄넘기의 주인공은 혼혈소녀 김알리입니다. 알리라는 이름에서 벌써 이제 부모 중에 알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슬람계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할머니가 제니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던 시절 흑인 군인과 결혼해서 흑인 군인이죠. 미군 흑인입니다.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고 무하마드 알리에 열광한 그 아이가 자라서 낳은 딸의 이름을 알리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어, 할머니가 미국 미군 흑인과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낳은 딸의 이름이 알리입니다. 그죠? 무하마드 알리 이제 맞네요. 알리는 본혈을 왕따시키는 동급생들에게도 당당하고 힘에 걸린 할머니도 잘 보살핀다. 그녀는 아버지와 시다른 남매이자 땀냄새에 집착해서 주로 막노동 현장들의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받기를 되풀이하는 고모에게도 어른스럽고 또 3년째 소식이 없는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분한 작품이지만 작가는 이 문제를 힘주어 제기하거나 무리하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만 소녀의 일상을 통해 경쾌하게 소설을 진행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라고 할까요? 좀 긍정적인 역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표지 여기 실린 소설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뭐 김정의 코끼리나 또 방금 봤던 제이가 나오는 그 내용도 그렇고 두 소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이제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타적 시각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작품 현운영의 알리 줄넘기라는 작품은 다문화 가정 3세입니다. 3세. 그죠? 2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말했다시피 미군인 흑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 그 혼혈의 딸이 낳은 아들이 그 나중에 뭡니까? 다시 성장해서 3세죠. 그래서 다문화 3세의 긍정적인 미래입니다. 여기서는 앞도의 두 작품하고 다른 게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다. 이게 좀 새롭죠. 그래서 3세입니다. 다문화 가정 3세 소녀를 중심으로 이 소녀가 겪는 차별과 또 극복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냐면 알리라는 이름을 호명하는 거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흑인 병사하고 한국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인데 또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3세인 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가 자신을 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알리가 뭐 어쨌든 잘 버틴 겁니다. 어, 존재감 자체를 부인당하고 또 부인하면서 견뎌내는데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바랍니다. 알리는. 그래서 또 이제 소설 내용에 보면 핸드폰 도둑으로 알리가 몰려가지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침착하게 그 상대방에게 응수한다든지 어, 어, 그래서 어쨌든 알리가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소년대 그 상대방 패거리들한테 알몸으로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어요. 그 텍스트를 보면은 그게 나오죠.
핸드폰 도둑으로 몰려 상대방에게 응수할 방법을 계산한 사이 알리의 몸뚱이는 어느새 상대 패거리들에게 점령해 반알몸이 된다. 순간 핸드폰을 찾던 아이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이 멈추고 계집애잖아. 이거 계집애 주제에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이제 혼혈 여성이 겪는 이제 편견이나 차별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알리가 이런 편견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겁하게 도망치지도 않고 계집애처럼 하지도 않았다. 징징 짜지도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말처럼 위대한 알리, 무하마드 알리 권투선수 있죠. 위대한 알리가 되기 위해 줄넘기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두 소설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이렇게 극복한 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알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어린 눈을 그 시선 때문에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알리인데, 이 알리가 그 편견을 이제는 뭐 부당한 게 아니고 막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유교적인 풍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 아까 대사에서도 보면 계집애, 이거는 인종과는 관계없이 이건 또 여자에 대한 편견이죠. 계집애라는 편견도, 그죠? 이런 편견이 소녀인 알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알리의 어떤 이런 편견은 결국 고모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나옵니다. 고모가 이제 독립통역사인데 오히려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막노동꾼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고, 고모같이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모한테 알리가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볼 때 이 세상의 편견을 어떻게 보면 답습하고 있는 알리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왔던 작품 코끼리나 가리는 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작품 알리까지 모두 이 혼혈인들이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 형성에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잘못된 게 악순환 되느냐, 아니면 이런 악순환이 단절될 수 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 즉 이들의 성장 과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나왔던 소설 두 편에서 아카스라든지 제이는 아직 건강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멘토나 조력자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정체성 혼란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알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알리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알리라는 이 호명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차별을 극복하고 무하마드 알리를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고모를 비롯해서 오히려 가족과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통해서 편견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삶을 그대로 답습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 알리한테 겁을 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뭐 이래 자기가 이제 괴롭힘 당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알리는 늘 내 이름은 위대한 알리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문이죠. 자기한테, 그죠? 자기 주문처럼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알리는 위대하고 알리처럼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평소 말을 했다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처럼 알리가, 강한 알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이 알리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알리라는 호명이
자기 자신을 무하마드 알리와 동일시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알리로 호명되는 순간에 강한 알리로 변신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자기 주문, 그죠? 유명한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가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어라는 백인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인 알리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명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알리에서 벌써 백인에게 저항하고 아메리카의 심장을 무너뜨렸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 안 하고 당당하게 밝히려는 그런 당당함이 지금 이제 이렇게 알리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아버지에게도 알리 같은 이름이 있었다면 삶이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내게 알리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제니도 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한 이름을 주었어야 했다. 제니는 이제 할머니죠. 아니면 아버지 스스로 이름을 바꿔 살든가 클레어가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리라는 이름을 부르는 호명이 오히려 정체성 형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하마드 알리 잘 모르죠?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우리 무하마드 알리 그때만 해도 복싱이 권투가 인기가 있는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제 헤비급인데 무하마드 알리하고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탄이나 이런 데 쳐보세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뭐 이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작품이 정의현의 영영여름이라는 얘기죠. 모국어 전유를 통한 자아차. 정의현의 영영여름. 다문화 가정 2세가 겪는 갈등보다는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인데 순수한 한국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겪는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름이 리에인데 이 리에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정희연의 영영여름을 읽고 이거는 이제 읽은 사람 입장이고 낭독회를 제가 이제 정희연 작가의 낭독회 영영여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찾았는데 우리 이제 정희연 작가 같죠? 어디서 맞죠? 맞네요. 여기 이제 도와준 작가. 정희연 작가가 이제 영영여름을 낭독했답니다. 좋아하는 작가 앞에서 그가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짜릿하고 값진 경험입니다. 그런데 너무 못 읽어서 여러 사람에게 죄송. 작가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읽은 거죠. 그래서 낭독 정희연도 했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낭독자가 이제 몇 명 있네요. 유료 낭독회예요. 여기 동영상이 여기 있네요.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없는 소녀였다.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 부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둑한 하늘에 해가 있던 흔적처럼 투명한 원의 테두리가 남았다. 어떤 비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동안 여기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손바닥을 높이 쳐들고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짝,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짝. 순식간에 20년이 지나가 버렸다.
이제 보면 여기에 그 13살 소녀가 일본의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소녀인데, 이 소녀가 자기를 이제 뚱뚱하고 내성적이고 어떻게 또 당분이 부족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소녀, 별명은 부타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리에인데, 그래서 리에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예? 자존감이 낮고 냉소적입니다. 좀 자기가 그런 이제 시선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만요, 밖에 조금 조용히 시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자존감이 낮게 된 이제 소녀가 리에인데, 이렇게 이 소녀를 이렇게 만든 거는 결국 아이들이 계속 이제 놀리고 조롱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또 시선을 의식해가 어머니가 오히려 딸을 오히려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엄마도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 엄마도 역시 앞에 나온 두 편의 이제 소설 엄마처럼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거의 이제 이 아이한테 투자합니다. 등록금을 국제학교에 이제 이 소녀 리에를 보내는데, 리에가 이 학교에서 배운 말이 돼지야라는 의미를 가진 게 부타메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제학교든 현지어로 가장 많이 들었던 욕도 사실은 이 말인데, 우리가 이 작품의 서두에서도 나왔지만 그 돼지는 사실 유순한 동물입니다. 그죠? 상대가 뭐 자극만 안 하면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실제 돼지의 속성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죠. 그냥 외모만 보고 돼지가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결절력이 없는 동물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편견의 잣대가 이 소녀에게도 그대로 수용이 돼 가지고 이 자존감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앞에 이제 알리가 나오는 소설에서는 이 알리라는 호명,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호명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리에는 좀 반대죠. 리에에게도 돼지야가 아니라 알리처럼 자기한테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호명이 있었다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리에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돼지라는 이런 뭐 말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리에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엄마가 보낸 이 국제학교가 리에한테 사실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동네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또 학교가 또 너무 멀어서 지하철을 4정거장이나 타야 되고, 또 항상 아이들의 놀림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그리고 엄마는 리에의 체중이나 식단 관리 때문에 음식을 항상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4정거장을 걸어서 오라고 합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리에가 이런 엄마의 이런 게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엄마가 딸이 막 이런 타지에서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막 그런 중간자식 입장이죠. 그래서 딸을 어쨌든 잘 키우려고 하는 엄마의 어떤 소망이니까 리에는 엄마의 말을 듣죠. 그래서 리에의 엄마가 한국인도 일본인도 많이 안 사는 곳, 그리고 또 한국 여자가 왜 일본 남자와 살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일부러 택해가지고 그런 곳에 이제 자기 주거지를 마련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일본과 뭐 절대로 좋은 관계는 아니죠. 물론 그게 원인 제공이 사실은 일본이 크죠. 뭐
역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교육을 중국도 뭐 동북 공정을 비롯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면 일본은 그 원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 또 크면서 그죠?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점 서점에 혐한 코너가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인이 이제 한국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서점에 가보니까 혐일 서점이 없더라. 반일 서점 코너가 없더라. 자기들은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인들은 반일 감정이 강해가 서점에도 반일 서점 책 하는 코너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일 감정은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실제로 뭐 서점에서 그런 책을 팔 정도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에도 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말입니다. 한국이면 오히려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이제 좀 자기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지만은 몇 쪽입니까? 108쪽에 보면은 어딥니까? 여기 나오지요. 그 스름돈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리의 엄마는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으로 입을 떼는 것을 극도로 꺼리해서 일본에 살면서부터 공적인 상황에서 리에를 통역사로 내세울 정도로 그녀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더 영향이 있죠. 100개의 일본어 단어와 30개의 한국어 단어만으로 문제없이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온 남편이 언젠가부터 집에서 일본어로만 말하는 데에서 느꼈을 거리감, 절반의 침묵과 소통의 부재는 엄마를 더욱 강한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자기중심적이고 외면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다. 작품 속의 대화 일부를 잠깐 볼까요? 대사 일부를 보면 엄마는 간혹 내가 13살에 불과한 소녀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다.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 편하게 모국어로 아무 이야기나 떠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 온 이유는 모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 따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타인, 모국어의 청취자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다. 나는 가끔 엄마가 딸의 몸무게가 아닌 영혼의 무게에도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 뜻으로 오히려 엄마가 자기 딸한테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다. 반대로 됐어, 그죠? 엄마한테 이 한국어라는 게, 모국어라는 게 소통의 도구인데, 그죠? 자기한테는. 그래서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주는 역할, 정치자 역할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리에는 이 딸의 영혼의 무게보다 몸무게에 관심을 두는 엄마의 그 요구에 그래도 좀 착한 딸 같아요. 그 청취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또 언어를 수단으로 엄마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이 딸이 감당해내는. 언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언어가 내포하는 세계를 결국에는 소유하게 된다는 그 이제 유명한 판용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런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언어를 완전히 소유한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세계를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 세계에 빠져들기도 한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의 엄마 이런
엄마와는 달리 리에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양한 언어를 다 사용하죠. 아무래도 어릴 때 이제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언어 흡입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언어가 중요하게 다루죠.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 이제 도시 이름이 구체적이지 않고 K 도시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K 도시에서 만난 친구 메이가 있습니다. 리에의 친구 메이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이 리에가 그 아빠 직업 때문에 남태평양에 있는 K 도시로 이제 이사가 가지고 그곳에서도 그 K 도시니까 K의 언어로 데이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는 리에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리에의 첫 번째 호명은 프리티걸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죠. 예쁜 소녀는 뜻 아닙니까? 프리티걸. 하지만 리에는 자기를 프리티걸이라고 호명하는 그 담임 선생, 백인 여자인데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일본이니까 이제 일본인으로 생각이 되죠. 제페니즈 와타나베 리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자신에게 무관심한 아이들한테 섭섭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자신을 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반에서 보니까 키가 제일 작고 좀, 좀 마른 동양계 여자 이 메이라는 애가 항상 혼자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토론 시간에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메이가 혼잣말로 아 미치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리에가 아 얘가 한국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리에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어? 같이 도시락도 먹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메이가 이제 이 한국어 모국어에서는 주눅이 안 드니까 영어는 좀 잘 못하니까 주눅이 들었겠죠. 한국어를 하는 리에를 만나니까 얼마나 성격이 막 활발하게 좀 바뀌겠어요. 그죠? 서로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이 모국어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리에와 메이가 서로 딱이 된 우정을 나눈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국어가 이 메이와 리에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죠. 또 공깃돌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깃놀이도 이 두 사람 이제 외에도 이제 리의 반 아이들이 이 공깃돌 놀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문화 아닙니까, 그죠? 문화를 공유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뭡니까 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옛날 문화가 전 세계에 알리셨죠, 그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 어쨌든 언어, 이 모국어라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부터 구해주는 여기서는 엄마도 구해주고 그죠? 엄마가 또 세계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결국에는 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모국어입니다. 그죠? 엄마와의 한국어 대화를 제외하고 이 리의 삶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 소설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름에서도 이제 와타나베 리에 하니까 일본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음, 이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페니즈라고 소개되고 이랬지만 이제 어쨌든 그 마닐라에서 리의 엄마가 한국인인 것을 알게 된 또 어떤 부산 여자 아이가 또 그걸 싫다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응? 자기가 리에가 자신이 절반 한국이라는 것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쭉 나오는데 이 마지막 소설에서는 어쨌든 이 언어의 역할, 특히 모국어의 역할이 정체성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네 편의 소설을 벌써 50분 됐네요. 네 편의 소설 지금까지 쭉 보면서
어, 조금씩 이제 주제는 약간씩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이제 이 네 소설이 모두 다문화 가정 2세 혹은 3세를 중심으로 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설마다 중심 인물이 겪는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김재영의 코끼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제이가 나오는 가리는 손, 그죠? 그 다음에, 음, 음, 저, 그 영영여름이라는 작품이고, 알리줄넘기 이렇게 몇 편에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문화 가정 2, 3세를 앞에 내세워서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양상을 쭉 다룬 소설들인데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 소설들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다양한 양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해주고 또 인식의 전환이나 또 반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태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어쨌든 시대를 반영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2, 3세들이 겪는 그런 차별과 소외, 또 혼종성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이제 이 텍스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런 연구가 결국 작은 통로 역할을 해서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50분 넘었지. 네. 그래서 오늘로서 이 텍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오늘 52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